시장의 핫 이슈를 심층 분석해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해주는 투데이 핫 이슈. 오늘은 100달러를 재돌파한 국제유가와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세로 전환한 원자재 시장의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심층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 소장 겸 금융연구원 겸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사우디 증산 거부에 다시 100달러를 재돌파를 했습니다. 하반기 방향성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주요 금융기관인 미국 시티은행은 지금보다 더 내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골드만삭스는 현 하락 흐름이 일시적이다. 다시 12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소장님께서는 어느 쪽의 방향을 좀 더 두시나요? 글쎄요, 저도 사실 항상 헷갈리는 게 이 원유 전망인데요. 확실한 거는 결국 유가는 떨어진다라는 거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당장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시차를 두고 내년에 떨어질 것이냐의 문제겠죠. 우리가 과거에 주가와 유가의 흐름 그리고 경기 사이클 같이 그려놓고 보면은 유가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주가가 먼저 꺾이고 나서 경기가 둔화되면서 원자재, 유가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네. 그런 점들을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올해 초부터 주식시장은 이제 무너지고 있고 경기의 둔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유가는 좀 더 가고 있는 거죠. 이런 괴리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지금 이런 차트를 보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결국 유가는 떨어질 건데 지금 문제는 시티은행과 골드만삭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처럼 당장 하반기까지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고려해 보면은 당분간은 유가가 급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유럽과 이런 러시아와의 갈등 고조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당분간은 좀 100달러대 유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멀리 봤을 때는 유가가 하락하는 그 방향성은 맞지만 하반기에 바로 이렇게 하락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금융위기를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주식이 하락하고 우리가 이제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침체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뒤에 유가가 이제 수요가 감소하면서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유가가 하락하는 주 원인을 그럼 이제 경기 침체와 조금 이어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과거의 경기 하락 구간에 유가가 어느 정도 구간에서 형성이 됐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지정학적 위험이 지금 상존을 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와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기울기 어느 정도의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될까요? 네, 경기도 좋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으면은 원유 시장은 되게 안정적이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원유는 그 경기 동행성 원자재의 대표 주자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어떤 둔화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점이에요. 네. 당연히 경기 침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인데요. 대표적 그 경기 동행 지표로 사용되는 게 이제 제조업 지수인데 제조업 지수와 유가를 같이 그려놓고 보면은 재밌는 현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다시피 과거에 몇 차례 경기가 둔화된, 침체된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2001년도, 2008년도, 2015년, 그리고 2020년까지 네 차례의 경우가 미국 그 ISM 제조업 지수가 50 밑으로 급락했던 케이스들입니다. 저 시기에 유가가 어땠는지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그 검은색이 유가인데요. 유가가 급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당연히 최근 들어서 제조업 지수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후행해서 유가도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문제는 과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이 크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케이스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대편에서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팽팽한 어떤 줄다리기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이런 기대감들이 사그라들지 않는 한은 당장 내려올 것 같지 않아 보이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원유 시장의 변동성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유가 하락의 그 네 차례 그 사례를 지금 좀 짚어주셨는데 그간의 영향을 조금 봤을 때는 지금과 다른 게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에게 영향을 좀 크게 미치고 있다라는 점이고 이 부분이 유가를 결코 좀 빠르게 하락시키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유가 시장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주목한 이슈가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이었습니다. 이제 사우디가 원유 증산이 어렵다라고 밝히면서 바이든의 중동 순방이 빈손 귀국이 됐는데 바이든의 중동 순방이 끝나자 이제 푸틴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란행을 좀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에너지를 둘러싼 각국 외교전이 뭐 굉장히 치열한데 원유 시장에서 정치적인 지형도는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요? 되게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지금 결국 이게 경제가 아니라 이제 정치 이슈로 가게 되는 케이스가 대표적인 게 이 원유 시장인데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원유 시장의 빅3라고 한다면은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사우디를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미국, 사우디와 러시아가 셋이서 손잡고 이렇게 잘 협상을 한다면은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각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마치 죄수의 딜레마처럼 미국이 어떤 제스처를 썼을 때 러시아가 그거를 좋게 받아들일 것이냐, 또는 사우디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미국이 좋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것들이 계속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들에서 봤을 때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이 에너지 시장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은 전형적으로 그 영화 제목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틀리고 지금은 맞다, 뭐 이런 영화 제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제목이 떠오를 정도로 과거에 한때는 2014년, 15년도에는 셰일 혁명 당시에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급증했을 때 사우디는 오히려 생산량을 증가시키면서 글로벌 원유 시장의 공급 과잉 시대의 문을 열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유가가 급락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미국의 원유 생산 그 증가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한 발짝 발을 빼고 있으면서 유가 상승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단기간에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재수의 딜레마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에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 번진 게 하나도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어떤 선거용 어떤 캠페인 명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이슈까지 커지게 되면은 더더욱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은 사우디에 건너가서 이러한 증산 요구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명분을 쌓는 데는 커다란 그 효과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사우디 같은 경우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고유가 시대가 진행되면서 협상력이 올라간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협상력이 강할 때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이런 시기에 중동의 맹주로서의 역할을 미국을 레버리지 삼아서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에 대한 반대급으로서 러시아는 또 이란에 또 손을 내밀면서 밀 수출을 무기로 해가지고 이런 에너지 시장에서의 패권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에너지 패권이 지속이 되면서 참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주식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주신 걸 들어보면은 증산은 없었지만 바이든은 어쨌든 정치적인 행보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그래도 뭐 어쨌든 좀 챙긴 부분이 있고,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 중동에서 확실한 헤게모니를 그래도 지위를 좀 획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노리는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다가올 수 있는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오는 21일 그리고 이제 다음 달 3일 이제 오펙 플러스 회담이 좀 예정이 되어 네. 있잖아요. 향후 오펙의 증산 여지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그 오펙 플러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은, 오펙이란 기구와, 그러니까 그 중동의 원래 핵심 원유 생산국들인 오펙과 그 외의 국가들을 모아서 오펙 플러스를 만든 거거든요. 오펙의 맹주는 사우디고 오펙 플러스의 맹주는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라는 이름 하에서 어떤 합의된 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거고요. 이런 증산 논의 자체가 중요한 거는, 증산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증산을 했다고 해서 바로 유가가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은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수요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마이너스로 가는 일은 없었겠죠. 시장의 기대가 결국에는 가격에 반영되는 거고 그 기대는 실수요 기대가 있고 투기 수요, 투자 수요의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결국에는 이런 증산하겠다라는 어떤 태도를 보여줌으로 해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유가는 하락할 수가 있겠죠.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유가 하락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실제로 오펙이 증산할 것이냐, 저는 그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오펙 국가 중에서 증산의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즉 그 증산 캐파가 가능한 국가는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 정도인데 이것도 크게 어떤 의지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은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오펙 국가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단체로서의 결속력을 보인다라는 측면에서도 뭐 사우디 개별적인 어떤 액션보다는 오펙 전체에서의 액션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역시 구두에 굳힐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은 실제 증산보다는 증산에 대한 어떤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시장의 기대감을 좀 키우는 방식으로 유가 하락을 좀 가져올 가능성은 좀 있다. 하지만 큰 기대는 어렵다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단기적인 이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펙에서는 뭐 증산하겠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언급 정도로 시장에 조금 기대감을 불어넣어줄 수는 있으나 실제로 합의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고 증산 여력이 높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이제 현재 에너지 시장에서 또 우리의 눈이 쏠리는 곳이 바로 러시아의 노르드 스트림의 가동의 중단인데 일단 뭐 정기 점검이 이유기는 하지만 지금 뭐 재가동 여부가 불투명하다라고 좀 언급이 되면서 유럽 에너지 시장에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천연가스 공급 중단 장기화 가능성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뭐 영향이 지대할 텐데 어떤 영향들 좀 있을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뉴스 나왔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의 가스프롬이라는 그 회사가 원래 가스프롬 러시아라고 해가지고 러시아가 가스를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회사 이름이죠. 여기서 불가항력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유럽과 러시아의 어떤 갈등 여지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원유가 아니라 천연가스로 보여요. 그러니까 원유와 천연가스는 에너지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원유는 운송용에 그리고 천연가스는 전력 냉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어떤 게 더 대체 가능하냐, 어떤 게 대체 불가능하냐를 봤을 때 원유는 일정 부분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데 천연가스는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빠르게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밸브를 잠근다면은 대체 가능하지 않은 이 원자재에 의존하는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러시아가 이 천연가스를 무기화해서 최근에 더 갈등을 좀 고조시키는 그런 측면이 일단 크고요. 우리도 LNG를 100% 수입하는 국가 아닙니까? 일본과 네. 더불어서. LNG는 액화 천연가스라 해가지고 기존의 천연가스보다 대략 한 3배 정도가 비싸요. 왜? 운송 비용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액체를 기체로 바꾸고 기체를 액체로 바꾸는 또 기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액화 천연가스 비용은 비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도 당장 러시아가 만약에 노드스트롬 밸브를 잠근다면 뭐 물론 여러 가지 그 빌미가 있겠지만 잠근다면 결국에는 그거를 대체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든 중동이든 거기서 다시 액화 천연가스를 끌고 와야 되는데 당연히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되겠죠. 네. 이런 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러시아가 지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천연가스 가격을 볼 게 아니라 환율을 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네. 지금 환율 시장에서 뭐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국가의 주요 통화들이 다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화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년간 한 20% 정도 떨어졌고요. 유로화 같은 경우는 한 14% 정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루블은 어떻습니까? 같은 기간 동안에 무려 28%나 올랐습니다. 사실상 올해 들어서 달러 대비 오른 거의 유일한 주요 통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전쟁에서 만약에 지는 국가가 통화 가치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건 넌센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유럽의 어떤 국가에서 뭐 러시아가 이제 곧 진다 어쩐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환율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진실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러시아가 오히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 연합의 어떤 그런 느슨한 결속력을 생각해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암묵적으로 러시아가 빨리 이기고 이 전쟁 상황이 종결돼서 다시 좀 제대로 정리되길 원하는 이런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점들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이제 보여주신 그 환율에 대한 그래프를 봤을 때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루블화가 지금 달러 대비 굉장히 올라가고 네네. 있고, 지금 모두가 달러 약세,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러시아만이 지금 그렇습니다. 정말 고공행진하고 있는 그 그래프를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원자재로 좀 넘어가서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상반기에 이제 주요 원자재들의 가격이 또 굉장히 뛰었잖아요. 그러면서 관련 ETF, 뭐 펀드 상품들도 관심을 좀 많이 받았는데, 원자재 관련 상품에 지금도 좀 투자를 이어가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어떤 점을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사실 이제 뭐 매크로적으로 너무 불확실하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유망하다라고 보시는 상품이 혹시 있을까요? 우선 지금 돌아가는 경기 상황과 지정학적 리스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은 우리가 원자재 하면은 크게 이제 4개의 섹터로 볼 수가 있거든요. 에너지하고 귀금속, 그리고 산업금속과 농산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업종은 워낙 변수가 지금 많기 때문에 당장은 시계 제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산업금속 같은 경우는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되는 게 여러 가지 시그널들과 증거로서 지금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금속은 완연한 하향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귀금속 같은 경우는 겨울잠에서 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커지면서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적어지면은 그때부터 귀금속이 가장, 그러니까 금이죠. 금이 가장 우세한 어떤 귀금속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원자재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귀금속, 금 정도를 제외하시면은 나머지 원자재들은 장기 투자 자산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기본적으로 원자재들, 에너지나 농산물, 산업금속 모두가 다 변동성이 생각보다 좀 큽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단기간에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나 ETF 같은 경우는 일일 변동성을 추종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네. 일일 변동성이 높을 때는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손실폭이 커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투자는 좀 주식보다는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장기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그 적합한 원자재는 금이죠. 예, 금은 당연히 이런 시기에 장기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신다면은 뭐 한 1년, 2년, 3년 후에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뭐 우리가 그 금을 거래를 해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금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뭐 4가지의 그 원자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기 투자는 조금 추천하지 않고 이 가운데서 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률이 목표치를 찍고 완화하는 시점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보이는 그 시점에는 금의 투자가 좀 유효해 보인다. 장기 투자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100달러를 재돌파한 국제 유가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세로 전환한 원자재 시장의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영향 그리고 이제 관련 상품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석진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이슈 콕톡 이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유가와 원자재 시장에 따른 관련주 투자 전략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영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정유주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지만 주가는 지난해 저점 수준으로 내려왔는데요. 근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정제 마진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던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문제가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의 코로나 봉쇄, 새로운 변이가 출몰 하면서 만약에 봉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수요가 살아날 판이었는데 다시 한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쪽에서 또 사우디를 방문해서 증산 요청을 했지만 하루에 1,300만 배럴 이미 생산하고 있다, 증산했다, 우리 더 할 거 없다라고 딱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하고 돌아왔어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일단은 유가의 어떤 단기적인 추가 하락들이 100달러 밑으로 잠깐 내려갔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고 또 이 피크아웃 우려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번 올라갔던 부분들이 2분기에 고점 찍고 만약에 하반기에 유가가 조금 더 흔들리는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 투자자들이 피크아웃에 대한 두려움들이 또 마음속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제 마진이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것과는 관계없이 고점 대비해서는 정제 마진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작용하면서 어떤 정제 마진과 더불어서 주가의 피크를 찍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게 정유주 실적과 유가 변동성이 참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고 대응을 해야 네. 할지 참 어려운데요. 맞아요. 가장 좀 유망하게 보시는 기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꼽는다고 하면은 S-오일 꼽아야 될 것 같아요. 정제 마진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기업이 S-오일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SK 이노베이션은 아직 분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SK 온이라고 배터리 쪽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정유단만 놓고 본다. 라고 했을 때에는 S-오일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S-오일 같은 경우에 유가가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와중에서도 기관들의 매도는 나왔는데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지분을 늘리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가는 또 앞쪽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들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은 어떤 유가가 급격하게 하락한다라는 부분에는 베팅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제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S-오일을 그래도 좀 골라주셨고요.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유가의 급등락에 무엇보다 영향을 받는 테마가 바로 이 신재생 에너지주인데요. 맞아요. 유럽의 리파워 EU 정책으로 탄력을 받았던 이 태양광, 풍력 모멘텀이 유가 하락과 러시아 가스관 공급 중단으로 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태양광이나 풍력 모멘텀은 정책과 투자 효과가 좀 가시화될 때까지 맞아요. 좀 네. 길게 보고 가야 되는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태양광 풍력 모멘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모멘텀 자체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이미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죠. 화석 연료의 생산 단가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단가가 같아지는 시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 시점이 어디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와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과장되었다라는 뉴스들도 있긴 한데 점점 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기술은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드 페리티가 전반적으로 맞춰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에너지 안보 위기라던가 언젠가는 화석 연료는 고갈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원은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모두들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가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정책과 그리고 기업들의 의지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주가와 연동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태양광이랑 풍력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뭐 정책이나 유가의 변동성을 따라가면서 잘 대응을 해야 할 것 네네. 같은데요. 장단기적으로 어떤 이슈들에 주목하면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환경 보호 차원에서 탄소 배출권 강화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강화가 얼마나 빠른 속도와 강도로 집행이 강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가장 면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이 기업이 얼마나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매출 비중에서 밸류를 온전하게 신재생단의 밸류를 가져다 붙이려면은 그 매출 비중이 작아서는 안 돼요.
점점 더 커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업 보고서라던가 이런 부분들 통해서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꼭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계속적인 하락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이런 쪽들은 신중하게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에 앞서서 이 기업이 기술을 잘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매출 비중의 확대 여부를 꼭 체크해 봐야 한다라고 언급 주셨습니다. 다음은 좀 원자재 얘기를 좀 해볼게요. 경기 침체 우려로 이 구리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혜를 누렸던 이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일제히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실적 피크아웃 우려가 커진 상황인데요. 원자재 관련주 실적 성장세는 2분기를 정점으로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그런 좀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투기적으로 인플레, 특히나 이제 원자재라던가 식료품 쪽으로 투기성의 자금이 들어왔었는데 그런 자금들이 상당히 좀 이탈을 했고요. 시카고 거래소 쪽에서 상품 선물들이 거래되는 가격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미국의 기대 인플레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다가 점점 더 이제 그런 인플레의 상황들은 해결이 약간씩은 되어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또 경기 침체 쪽, I에서 R 쪽으로 옮겨져 가고 있다는 거죠. 다만 원자재 관련된 그런 기업들은 2분기에 정점을 찍을 가능성들이 좀 상당히 있다, 다소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 정말 많이 나왔어요. 예측하지 못한 요소들이 나오면서 급등했던 단기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는 일단락이 되었다. 그리고 그에 연동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도 조금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자재 관련주는 업체별로 어떻게 좀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워낙에 원자재가 많은 섹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하나하나를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여기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정도 꺾이는 모습들 나오는데 연준에서는 이런 것들 경기 침체의 일부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주력을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계속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인플레를 잡기 위한 활동들과 경기 침체 우려가 맞서는 상황들이 오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2분기의 피크 아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들로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어떤 개별적인 기업들의 주가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반적으로 거시적인 환경에서 매크로적으로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두 가지의 요인들이 서로 뒤엉켜서 어떤 경제적인 환경들을 만들어내는지 그걸 파악하고 투자처를 찾는 게 그건 나중의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의 더블링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약 개발과 위탁 생산 그리고 위탁 개발 생산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면서 긍정적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19 더블링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뭐 7만 명을 찍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 한국에서 7만 명대 찍었고요. 일본 보면은 10만 명대가 넘어갑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를 중배원으로 해서 조금 아시아 국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쪽들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던가 이런 쪽들은 아직 확진자가 크게 증가되는 추세는 아닌데 호주라던가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런 쪽들을 보면은 한 3만 명대의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리오프닝 효과를 굉장히 좀 크게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 꺾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지는 못했었어요. 기저효과는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감소된 실질적인 구매력이 감소가 됐는데 어떤 것들로 그걸 채워나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은 더군다나 코로나 신종 변이로 인해서 더 좋게 안 볼 수밖에 없는, 안 좋게 본다는 의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는 너무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재봉쇄 우려
거기다가 유럽에서도 긴축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들에서도 긴축 우려로 인해서 어떤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이 같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늘어나는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도 같이 좀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나 일본 등 글로벌 주요국들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하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요즘에는 잘 오르잖아요. 맞아요. 올라가는 거 보면 좀 따라잡고 싶은 그런 네, 마음도 그렇죠. 드는데 네. 밸류에이션이 조금 걱정입니다. 맞아요. 다른 뭐 섹터보다 멀티플이 높게 적용이 되는데 네. 제약바이오를 다시 담아볼까 한다면은 어떤 기업을 중심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밸류에이션 얘기를 해주셨는데 밸류에이션이 산정이 된다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 계속적으로 연간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매출은 정말로 100억이 채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정말 임상이라던가 어떤 신약 후보 물질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결국 재무제표상으로 반영이 되려면은 그 기대감이 이게 숫자가 찍히는 부분들이 나와야 되고 기술 수출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각각의 임상 단계를 거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과연 누구의 주머니에서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문제인 거죠. 주주들 배정하는 유상증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투자는 너무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미 기술 수출을 한 기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미약품이라던가 유한양행, 알테오젠 이런 쪽들 그리고 막강한 자금력 그동안에 어떤 제약단이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약품들 이런 쪽들을 판매하면서 회사에 굉장히 많은 유보율이 쌓여 있는 기업들 그렇다고 하면은 남의 손을 벌리지 않고도 자체적인 자금으로 임상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과 더불어서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렸던 조금 큰 기업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확실하게 캐시카우 가져갈 수 있는 CMO라던가 CDMO 이런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숫자로 증명되는 실적 그리고 기술 수출을 이미 한 기업들을 위주로 좀 보고 막강한 자금력을 확보한 기업을 좀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유가와 원자재 시장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까지 다각도로 점검을 해봤는데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투데이 하디슈와 이슈 콕톡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콕톡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전략 잘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사연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에 여는 성공투자습관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